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3월 이제 마지막 주, 오늘이 마지막 주인가요? 다음 주까지 있나요? 다음 주까지 있는데 네, 지금 네. 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의외다라는 반응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의외다라는 네네. 반응. 뭐 어제 미국 지표 나온 것들은 다 좋았습니다. 뭐 네. 이제 지표가 좋아도 어느 정도 좋았나 하면 월가 일각에서 아니 이렇게 경기 좋은데 금리를 3번이나 내린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나왔는데 지금 예. 보니까 2년 만에 이제 돌아서죠. 예, 처음으로 경기가 오름세고. 이제 좋게 돌아서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조금 몇 가지 왜 시장에서 도는 얘기들 중에 그 단어들 골디락스 그리고 또 연착륙. 네네. 선의로 보자면은 연준이 지금 애를 쓰는 거죠. 어쨌거든 연착륙으로 이끌기 위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굿이스 배드라고 했는데 이제는 굿이스 굿인 거예요. 네네. 그런 양상.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 계속해서 뭐 유럽 쪽도 완화 쪽으로 가니까 시장은 그간데 그러게 스위스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거 스위스 부분도 예. 조금 의미가 있는데 찬찬히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만 찝찝한 거는 지수도 그렇고 어지간한 그 기술주들도 그렇고 어제 고점 근방에서 끝났으면 어마무시한 상승폭이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상승 마감인데 다들 좀 이렇게 장중 고점에서 밀리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뭐 워낙 며칠 급하게 왔으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 싶죠. 근데 네. 그나저나 아까 장현재 캐스터가 얘기했지만 진짜 반도체가 우리나라 증시 혀를 뚫어줬네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거운 그러니까요. 종목이 아우, 이틀 연속 많이 삼성전자에서 올랐어요. 저런 차트가 나올 줄이야. 그러게요. 다들 예상 네. 바뀌었던 네, 것처럼. 그러니까. 자,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부장님. 네. 저기 한번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뭐 어쨌거나 이번 주는 뭡니까 중앙은행들의 네. 쭉 이어진 행진이었습니다. 네. BOJ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연준, 어제는 결국 영란은행, 스위스중앙은행까지 네. 쭉 했는데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중앙은행들의.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갈 길을 간다가 제갈 아닌가 길을 간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BOJ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할지 4월 달에 할지 좀 고민이 있었지만 네. 최근 들어 3월 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1, 4, 7, 10월 달에 경제 전망을 내놓고 어느 정도 통화정책 변곡점을 만들어 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3월 달은 빠른 거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연준도 아직까지 통화정책 스탠스를 결정하지 보지 못한 상황에서 네. 먼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갈 길 간다. 제 갈 길을 간다. 그리고 어제 같은 FMC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냥 경기가 2%대 GDP가 2%대 성장하고 예. 물가 전망 상향 조에 있는데 예. 금리나 3번 한다고 이러면서 솔직히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왔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연준도 갈 길 간다. 그리고 그리고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도 네.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네. BOE도 금리 인하를 시그널을 주고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는 연준의 스탠스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 흐름이었지만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하방 1분기를 지나면서는 이제 각자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제일 조금 애매모호한 게 환율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요. 환율이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던져줬다고 예. 한다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예. 103포인트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전히. 예. 채권금리 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스위스은행도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BOE도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져주고 예. 하면서 달러는 멈춰 있는 상황. 이런 그림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네. 연준의 금리 인하라고 할 것 같으면 달러 가치는 내려가요. 상식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다른 데도 같이 금리를 내리고 네. 또 뭐 돈을 계속 풀겠다고 하니 네. 이거는 달러 올라요. 이게 서로 상충되는 네, 그래서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채권금리는 4.3을 넘었다가 지금 내려오는 그림이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지금 뭐 달러는 등락만 반복할 뿐 103포인트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외환 딜러들도 정신 없겠어요. 네. 어제 17원 40점 빠져갖고 1,322원인데 네.
밤사이에 또 NDF는 12원, 13원 네. 올라버렸네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환율 변수가 시장을 되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장 후반부에 좀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 달러 흐름이라든지 채권금리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민회께서 뭐 그 컨퍼런스 보드에 경기 선행 지수부터 언급을 네. 하셨지만 네. 어제 지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미국에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표가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은 그런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연준이 경기는 좋아도 금리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경제 지표가 좋아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지나 더 많아지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장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수는 예상보다 좀 낮아졌고요. 네. 그리고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도 예상보다 좋았고 21개월 예, 최고치로 예. 갔고 주택 판매도 급증을 했고 지금 미국 경기를 보면 둔화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네. 있죠.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 잘 안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었던 네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물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지금 어떤가요? 좀 단기물은 좀 네. 올라갔고 10년물이 좀 떨어진 상황이죠. 단기물은 어제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여러 얘기들이 네네네. 나오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그래도 내려왔지만 2년물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좀 당분간은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그리고 경기 모멘텀에 대한 힘겨루기 싸움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이 후퇴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네네. 드리냐면 3월 FMC 전에 12월 FMC에서 기준금리가 얼만큼 될까라고 시장에서 가격을 매겼을 때는 4.6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제시한 4.6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던 네네.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6월 달에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40% 넘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그만큼 빠르게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10%대로. 예.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를 더 세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연준이 3번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는데 6, 90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금리가 더 큰 폭의 레벨 다운 가능성을 조금 막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3.8에서 4.3 정도의 박스권이었다면 네. 박스권 하단이 좀 높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얘기 먼저 하고 좋아 보이는 거는 뒤로 네. 가죠. 애플이 요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총자리 1위를 내줘서 시총 규모로 2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뉴욕 증시의 대장주 소리를 갖다가 네. 한참 들었는데 얘가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뉴스의 흐름도 그렇고 요즘 들어 좀 뭐랄까 동네북이 됐다 할까? 네. 지금 이게 이러다가 지금 200불을 갖다가 찍나 싶었는데 40센트 남겨두고 못 찍고 돌았었어요. 네. 그게 약간 쌍봉의 느낌도 있고. 네. 근데 이러다가 이거 165불 깨지면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좀 안 좋은 흐름인데 네. 애플의 지금 이슈가 뭐죠 지금? 일단은 크게 보면은 중국 매출 부진, 중국 매출 부진.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좀 네. 가미기 될 거 아닌가라는 네. 걱정들이 들어와서 지금 애플 주가는 좀 박스권 등락처럼 보여주고 박스권 있는데 등락으로 밸류에이션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네.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주가 부담이 크다는 얘기네 그러면. 네. 다시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어제죠. 법무부에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 애플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견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비전 프로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독주 체제와 같았던 흐름들에 정부 차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에 대한 모멘텀,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는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대중국 제재가 강해진다면 또 애플은 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기업이죠. 애플하고 테슬라. 네. 이 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부진한 것은 자체적인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긴 하지만 네. 중국 노출도가 높은 데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이 지금 어찌 보면 좀 엔비디아가 고평가된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또 반도체주 상승 랠리를 이끄는 상황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한 예. 일주일 동안 좀 약보합, 그러니까 좀 네네네. 밀려나는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아, 적자일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10% 이상 폭등을 했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국 반도체 쪽에서는 훈풍이 불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그동안 수출에 있어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20일까지, 3월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중국 수출이 7.5%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아, 예.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40%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반도체 가격 상승,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는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있다. 다만 제가 조금 경계하는 것은 지금 전망이라든지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큼, 넘어설 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더 들어올지가 지금은 좀 고민스러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차트를 넓게 한번 펼쳐보니 2000년 7월 달에 고점 찍은 게 110불 37센트인데 110불 37센트인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급락이네. 네. 닷컴 버블 터지면서 그렇게 했던 게 우와 2불 때까지 떨어졌으니 110불 하던 게 2불 때까지 떨어졌던 이걸 갖다가 마침내 어제 113불 50센트도 찍고 종가가 109.85 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열었습니다. 네. 이때 2000년 7월 그 고점 부근에서 잡고 장기 보유하셨으면은 한 24년 만에 본전 왔네. 와. 이렇게 보면 꼭 장기 투자가 또 정답은 아닌가 봐요. 예. 아유 참네. 어쨌거나 이래저래 참 2000년 그때 닷컴 버블은 심하긴 심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바로 치고 들어가서 지금 이 현재 이 랠리에 대해서 버블론가 버블 아니다 이거는 펀더멘털이 받쳐진다는데 이 부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전 버블 아니다라고 버블 생각하고 아니다. 반도체 쪽이요. 반도체든 다른 쪽이든 아,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전 2017년하고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번 그때로 돌아가시면은 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수요 그리고 채굴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 한국 반도체가 2017년 한 해 동안 거의 80-90% 올랐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2017년 초반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실적, 네, 네. 매출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추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2017년도 보면은 지금 되돌아 보니까 그때는 서버 투자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잖아. 지금 그때는 되게 좋았어라고 하는데 2017년 상반기만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좋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말에는 턴어라운드야. 네네. 2017년 초에는 업사이클이네. 2017년 중반에는 와 빅사이클이야. 그러다 2017년 하반기에 슈퍼사이클이야 하면서 10월 달에 고점 찍고 꺾였거든요. 네. 지금도 그때랑 비슷하지 않나? AI 반도체 수요 좋아. 네. 너무 좋은데? 어? 이 정도로 좋아?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버블은 아니고 펀더멘털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서 좀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만 있을 뿐 시장이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버블로 인해서 붕괴가 나타난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같은 그 빅테크 관련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내에서도 네. 좀 시비가 엇갈리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엔비디아는 조금 쉬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을 네. 높여가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오히려 AMD는 조금 보니까 네. 사실
경쟁업체 뭐 이등주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조금은 예. AI 반도체 모멘텀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AI 있거든요. 쪽이요? 네, AI 예. 반도체 쪽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지금 예. 이번 올해만 들어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고점은 뚫지 못했습니다. 아, 예, 예. 970달러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11% 네, 폭락을 네. 했다가 반등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진짜로 좋아지는 그림,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이등주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지금 AMD가 흔들리잖아요. 2등주가 흔들린다는 의미는 1등주가 버텨주곤 있지만 지금 AI 반도체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AMD가 버텨준다고 해서 얘를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쉬어갈 때 좀 담아간다거나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갭이 나왔어요. 네. 그저께는 진짜 불기둥이었고. 5% 올랐을 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제도 오르고. 자, 요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팔만 열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모멘텀이면? 지금 단 며칠 사이 너무 좋은 소식들이 너무- 예, 쏟아져 그러니까 들어왔죠. 쏟아져. 네. 예. 그리고 실적 전망도 4조 후반대에서 5조를 넘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펀더멘탈, 모멘텀, AI 반도체, 새로운 수요,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연초 이후 쉬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네요.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동안 투자를 한다면 닉스보다는 전자가 조금은 단기 반등 탄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저는 전자는 8만 원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8,300원 네. 나오는데요. 8만 원 돌파 시도 가능한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1,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4월 초가 되면은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거든요. 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뭔가 들어온다거나 실적이 들어온다거나 수주가 들어온 건 아니고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런 상황에서 실적 전망치가 높여져 있다는 점들은 또 한 번의 검증 과정이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8만 원대 돌파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8만 5천 원, 9만 원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가능하겠지만 2분기 중에는 조금은 쉬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황 사장님 그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게 그냥 립 서비스는 아닐 것 같은데. 립 서비스는 아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2021년 초부터 나왔거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네. 이게 근데 실제 가시성이 있어지는 건 맞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인 엔비디아 CEO가 예. 꼭 집어서 삼성전자를 말했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주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들어올지 얼만큼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기대치가 올라온 데 따라서 시간차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 따른 등락 과정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하반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은 좀 열어놓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참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더 멋있네요. 그렇죠. 명품으로 질질 감는 것보다. 참. 예. 저 가죽 자켓이 명품일 수도 물론 있어.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어제 보면 이제 외국 기관도 기관입니다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줬단 네.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던 건데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 현물 매수는 네. 단기적으로 팔았다 샀다 하겠지만 매수 기준 좀 이어진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 경기가 돌아섰고 예. 그리고 최근 보는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20일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모든 매수가 쏠려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시장을 산다라기보다는 네, 맞아요. 반도체를 샀던 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선물 매매거든요. 네네. 어제 기관이 1조를 산 것도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이상 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근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 등락을 결정짓는 건 현물 매매가 아니라 선물 매매였거든요. 네네.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도 외국인 선물이 대량 매수로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3주 연속 밀어냈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현물은 계속 샀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다시금 1월 초 고점을 좀 넘어서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정도로 많이 네네. 사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물 매수는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선물 매매에 따라서 선물 매매가 움직이면 기관 프로그램 매매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이 영향력이 시장의 등락에는 좀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외국인 선물 매매는 미국채 10년물 등락에 좀 상관관계가 좀 높습니다. 예. 달러에도 좀 예민하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안 떨어진다. 예. 달러율이 등락을 반복할 뿐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선물 쪽에서는 더 강한 상승 동력을 보여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 선물 갖고 이 지수 플레이 하는 거는 네. 뭐 오래된 일인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수 양으로 봐서는 네. 이 선물 갖고 더 땡기기도 좀 어느 정도 턱에 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아까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잖아요. 1월 예. 초 고점에 네. 다 왔고 거의 다 금액으로 왔고. 따지면은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세게 땡길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선물 플레이는 되게 단기 매매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고 한다면은 여유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플레이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초에도 외국인이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월 2일까지 코스피가 17% 폭등하는 과정에서 네. 외국인이 8조 5천억을 샀거든요. 네. 예. 어제도 본다면은 1월 초부터 3주 연속 한 6조 천 팔았다가 어제까지 하면 한 7조 정도 다시 샀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예. 그럼 목에 거의 다 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현물 시장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건 선물 플레이는 조금만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2,750, 2,760, 2,770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변곡점들이 많습니다. 네. 아하.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가 딱 2,750이고요. 네. 아, 그리고 11.1배, 그러니까 PER 11.11배가 2001년 IT 버블 이후 평균의 플러스 1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표준 편차가 11.11배인데 네. 그것도 2,760이고요. 그리고 지금 12개월 선행 PBR 0.95배, 0.96배가 작년 평균 23년 이후, 그러니까 저점을 기록한 이후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평균의 플러스 2표준 편차라서 예.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변곡점이 와 있는데 예. 외국인 선물도 목에 찼고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레벨 다운되지 않는다는 그림이라든지 실적이 반도체 외에 어떤 흐름으로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2,800을 넘는 그림, 2,900을 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뚫기는 쉽진 않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가 1분기 실적 시즌을 좀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월 말, 4월 초까지는 조금은 좋은 변수들이 있는데 네. 일단 3월 29일 날 PC 물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PC 반등 예상 들어와 있고요. 코어 PC는 조금 약간 둔화되긴 하는데 예상보다 조금만 높아도 플랫하거나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라서 네네네. 물가에 대해서 여전히 예민한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3월 말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초에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4월 10일에는 이제 CPI가 나옵니다. 네. 3월 CPI가 나오는데 3월 CPI 헤드라인 CPI는 2달 연속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코어 CPI는 둔화되긴 하지만 둔화폭이 되게 미미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2월 말, 3월 말, 4월 10일 물가 지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3월 초에 수출이나 뭐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2,750을 뚫고 간다면은 2,800 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2,859, 2,900이라는 그림이 있어야지 여기서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그림을 열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변곡점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그 범피 로드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가는 게 울퉁불퉁한 네. 네. 길을 걸을 것이다 하는 그 대목에서
저 양반도 우리 같이 그 뭐 시황 갖고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구나. 네. 맨날 그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하던 양반이 데이터가 요즘 같이 그렇게 다시 인플레가 살짝 고개를 드는 쪽으로 보이면은 경계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때쯤 되니까 뭐 약간 계절성이 있고 네. 뭐 울퉁불퉁한 거야. 이런 올라간다 해놓고 잠깐 빠지면 우리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아, 시장이 어떻게 원웨이로 갑니까? 맞습니다. 울퉁불퉁 가면 그저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근데 지금 지표 흐름으로 봐서는 인플레가 그렇게 마음같이 쉽게 여기서 다시 또 툭툭툭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그거 할까? 지금 거의 3%대 고착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PC 같은 경우는 2%의 예. 초중반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월 연준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좀 곱씹어 본다면은 코어 물가는 아직까지는 둔화되고 있거든요. 속도는 더뎌졌지만 그리고 헤드라인 물가는 등락은 있지만 유가의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유가의 영향에 의해서 등락은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절대치에 비해서 좀 높긴 높아요. 미국이 네, 금리가 맞습니다. 정책 금리가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거는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4%나 4% 후반이면 더 고민이 깊었겠지만 5.5라는 의미에서는 그러네요. 좀 달리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12월 FOMC 때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상화. 정상화. 네. 그러니까 5.5다 보니까 기준금리 정상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림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기준금리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PC나 CPI를 볼 때는 헤드라인 CPI나 헤드라인 PC도 보셔야 되겠지만 코어 물가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인지 아니면 플랫해지는지 아니면은 반등을 하는지 이게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가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는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상 체결 지수는 2,76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90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호가로 봤을 때는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원 집계가 되죠. SK하이닉스는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원 또 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약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85만 6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6,500원이고요. 현대차도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 추가적으로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5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6,3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상승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8만 6,800원,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SDI가 0.7% 내림세가 예상되고 호가로는 45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어제 이미 4%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호가는 27만 7,500원이고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는 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7천 원. 알테오젠이 1.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만 9,300원. 셀트리온제약 0.3% 상승 예상됩니다. HPSP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분위기 좋네요. 5만 3,900원. 엔캠은 0.4% 하락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천 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보합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또 어제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은 크게 빠지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좀 방향성 탐색 과정은 또 이어질 걸로 보이네요. 한 이틀 급등 나왔으면 네네. 저 정도의 동시효과 흐름은 리즈너블 하다 봅니다. 예. 여기서 오늘도 예를 들어 1% 가자 하면 그건 진짜 오바죠. 너무 뜨겁죠, 그러면. 예. 네. 그래요. 지금 이 유동성을 갖다 이렇게 체크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시세, 가상화폐 시세를 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시장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풍부하면 그쪽으로 간다 뭐 이래 맞습니다. 되는데 자, 이쪽도 약간 지금 이제 한번 1억 근방에서 우리 돈으로 치면은 여기서 이제 살짝 고민들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특히 글로벌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최근 올해 들어서 예. 급등을 한 데에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중국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예. 1월 20일 전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좀 쉬어가다가 2월 20일 전후로 다시 레벨업이 됐는데 어. 1월 20일은 지준율이나 2월 20일은 대출유대금리 인하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별 영향이 없다. 왜 이번에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됐나? 금리 낙폭이 서프라이즈 했거든요. 지준율 인하는 25p 금리 인하 예상했지만 50pp, 대출유대금리는 0.1 또는 0.1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25%포인트 사상 최대 금리 인하를 네. 기록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국발 모멘텀이 좀 셌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쉬어가는 그림에 있어서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4월, 5월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제로 금리 포기하는 그림,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는 정책 결정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은 스위스는 금리 인하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금리 동결 국면이다 보니까 약간의 정책이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 다시금 유동성 모멘텀에 의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4월 10일 뭐 반감기 얘기하시는데 네. 예. 기대감이 되게 높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지금 상황에서 다시 1억을 넘어서 1억 2천, 1억 3천 가는 그림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는 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지금 좀 쉬어갈 때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와이프는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와이프한테도 지금 좀 내려오면 사자. 네. 네. 지금 원화 기준으로 한 9,500만 원이거든요. 저는 9천만 원 깨지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반 정도 사야 되고 현금 남은 비중이 있으면 8,500만 원 깨지면은 일단 들고 있는 돈 다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이 생각이 부장님, 듭니다. 네.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는데 네. 투자에 관련해서는 부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좋아요. 네네. 천하의 김영기 교수님도 네. 부인한테 뭐 말씀을 하면 씨알도 안 먹힌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주식에는 조금 이 부장님보다 나을지도 모르는데 고점 판독기라서 고점 판단. 엘모 디스플레이를 55,000원에 사셨던 분이라서 엘모 디스플레이를 금융이 전에요. FICC 쪽이니까 금과 관련해서도 많이 네. 이렇게 질의를 들으실 텐데 네. 지금 사상 최고치 네. 찍고 지금 살짝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뭡니까 한 2, 3주 전에 진짜 엄청난 랠리가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금 쪽도 진짜 중국 쪽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금이 아예 뭐 중국이 네. 국가 차원에서 사모은다는 얘기도 들리고 맞습니다. 금은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은 금 같은 경우는 2,300달러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크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는, 그리고 상승 속도는 조금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상승은 아까도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중국발 유동성 모멘텀, 중국발 수요 모멘텀이 좀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해 내내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고점 넘었다라고 할 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2,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는지 2,000달러 초반으로 갔을 때 사면은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가격 그 물가 지표를 좀 확인해봐야 된다는 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때 나온 물가 지표, 이제 3월 말 4월 초에 나온 물가 지표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FMC에서 3번 금리 인하를 예, 예. 얘기해줬기 때문에 또 다시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네네.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금리 인하 횟수 빈도보다도 페드워치 들어가시면 예. FMC별로 기준금리별 컨센서스가 왔다 갔다 예, 하거든요. 예.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간만에 시장이 6월달 금리 인하기 되면 70%까지 올라갔죠. 올라갔죠. 예. 예,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기대는 40%에서 20%, 10%로 예. 떨어졌고 여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은 만약에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바닥이다, 10%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40%, 50% 가까이 갔다. 그러면은 좀 반등 가능성 좀 열어놓고 요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보다 더 예민한 FOMC 회의별, 네. 기준금리별, 시장의 컨센서스, 확률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저도 세미나 다닐 때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고 다니냐고 되게 네. 피곤한데 이게 가장 조금은 의미 있는 등락을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쪽에서는 마이크론 호실적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현선물 매수로 인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또 추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 출발이네요. 2,751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90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8%, 0.5% 상승합니다. 79,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7% 떨어집니다. 168,7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9% 하락하네요. 40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떨어집니다. 85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상승합니다. 67,000원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보합이네요. 251,500원. 그리고 기아가 0.2% 상승합니다. 116,000원이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입니다. 186,100원. 포스코홀딩스가 0.4% 상승합니다. 429,500원이고요. 삼성 SDI도 0.4% 상승 45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섹터 쪽에서는 조금 물량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주들 어제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0.3% 하락합니다. 27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약보합으로 61만 6천 원. HLB가 3% 넘게 떨어집니다. 10만 8,5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8% 상승합니다. 20만 500원. 셀트리온제약이 지금 약보합이고요. HPSP는 올라갑니다. 0.9% 상승으로 5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엔캠은 0.4% 떨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좋습니다. 2.6% 상승 보여줍니다. 2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미 4% 넘게 올랐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양상이죠. 리노공업도 0.8% 올라갑니다. 25만 5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1.2% 하락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좀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CXL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엑시콘이 지금 10% 급등을 합니다. 31,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TLB도 3.5% 상승 보여줍니다. 27,350원. 그리고 네오셈도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킨스전자도 1.3% 상승하면서 1,160원. 코리아서킷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밖에 QRT, 퀄리타스 반도체도 지금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CXL 관련주 외에는 오늘 또 원전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 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큰 상승세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로봇 종목이 좀 여기 편입이 되면서 이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이 개별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앞서 로봇주들 내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좋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2.5% 상승이네요. 9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2% 상승 2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휴림 로봇도 지금 17% 급등하면서 3,280원이고요.
오늘 로봇주도 흐름 좋습니다. 로보티즈도 1.8% 상승합니다. 오늘 로봇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 CXL 관련주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전선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대한전선, LS 각각 3%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다만 그 이전에 또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은 다소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모두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여전히 순매수입니다. 1,038억 원 매수 우이고요. 개인은 454억 원, 기관 57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3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8억 원, 7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10원 60전 상승한 1,33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이 환율 보면은 좀 뭔가 약간 혼란스러운데 환율 왜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지금? 혼란스럽네요. 네. 어제 너무 많이 빠졌다 싶더니만 예, 그냥 또 결국 또 1,330원으로 아니 무슨 민주식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요? 민주식도 아니고 네. 아니 그래도 제가 봐서는 환율이 그나마 점잖았는데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딱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금방 플러스로 도네요. 반도체 그냥 아직 괜찮은 거죠? 반도체가 이제 섹터가 조금 달라요.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이제 CXL 관련주들, 뭐 맥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래요. 예. 하기야. 그러니까 기존의 뭐 H밴 관련주라든지 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혼조세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79,700원. 또 SK 하이닉스도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숨고르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반도체라고 뭉뚱그려서 다 얘기하기 힘들 만큼 그럼요. 안에서도 예, 다양하게. 파생된 게 많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전고체라든지 전액,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게 또 나뉘어 있어요. 다. 나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뭐 양극재 쪽이 조금 주춤한 가운데 다른 쪽에서 또 최근에 랠리가 전고체라든지 셀 쪽. 예, 좋았고. 맞아요. 예, 오늘은 예. 셀 쪽도 좋아요. 셀 쪽도 좋아. 예, 지금 삼성, 예. SD, LG와 LG 그러네요. 예. 어떻게 개장 초 흐름 보시면서 어떻게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는 역시 한국 증시에서 마음 편한 방법은 조금 일단 팔고 다 보자예요. 터는 건 그렇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네. 많이 올라온 것들은 좀 쉬고 눌려있던 게 튀는 그림들이 지금 반복됐거든요. 네. 맞아요. 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도 기아는 좀 많이 밀렸었고, 예. 현대 올랐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메리트에 따른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는데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반도체가 어제를 기점으로 플러스 반전했고요. 네, 예. 네. 조선주도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여기 밑에 남아있는 애들이 2차 전지, 인터넷, 중국 아하. 소비주들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니까 2차 전지, 특히 셀 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이 좀 다시금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760이 좀 버거운 레벨인가 보네요, 지수가. 뭐 거기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오버슈팅 국면이지 2,800 이상을 열어놓고 여기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비중을 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비유하는 것은 게르 장세. 게르. 닭의 갈비뼈. 원래 닭고기 먹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갈비 쪽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리긴 좀 아쉽고 버리긴 아쉽고. 뜯어먹자니 막 먹을 거 많지 않은. 그래서 제가 좀 매니저들 분들 만나도 네. 좀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먹을 거 있다 아직까지. 먹을 거 있다. 그러니까 순환매 대응하면은 수익 날 수 있다. 전자 잡아놓으니까 몇 % 튀지 않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뼈 발라 먹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제 튀는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자. 포트폴리오 중립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것들을 더 따라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더 실어가도 되는 전략이 있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급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부 비중을 줄여서 포트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지금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로봇은 어떻게 보세요? 뭐 로봇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요? 아마 우리 생활에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는 있는데 최근 급등세가 네.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들이 좀 좋은 그림이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지게 된다면 예. 되돌림 과정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장 이슈가 있다면은 상장 전후로 해서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하더라도 더 추격 매수는 조금은 네네. 버거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달러에는 왜 이렇게 151엔대까지? 이게 참 다들 예측이랑 좀 빗나가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어렵죠. 138엔 갈 거다, 좀 네. 엔화가 약간 강세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 전망 되게 무색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일단은 제로금리를 포기를 하고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그 BOJ 회견 이후에 금융시장 환경을 완화적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문구 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끝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어제 스위스가 네.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엔화 약세가 좀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약세 흐름들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은 엔화 강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업은 이제 또 언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네. 요거 아직 풀실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훨씬 남아있죠. 네. 근데 지금 3월 달에 오른 것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했겠지만 더 컸던 것은 주주총회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종목별로 본다면은 그 기대감에 못 미친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경우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온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될 수 없다. 그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락 전후로 해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들어올 것은 이제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큰 그림들을 그려주고 어느 정도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구체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면은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쪽으로. 네. 금융주 참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무거운 종목인데 배당락 이후에는 한번 모아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동차와 금융주가 여전히 뭐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네. PBR은 코스피보다 낮고 ROE는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여유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소매유통이나 유틸리티보다는 저는 자동차랑 금융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미증시 쪽에서 좀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본다라고 하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미증시는 또 많이 올라온 것도 많이 올랐죠. 있잖아요. 네. 예. 저는 그래서 4월, 5월 달에는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증시가요? 아니면 글로벌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국이나 예. 중국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많이 없는 쪽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관심이 없는 쪽? 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네. 중국 경기가 지금 조금씩 살아날 조짐, 정책 중국 효과들이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등락이 있어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보면은 투자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왔습니다. 3.2, 3.3으로 예상됐던 게 4.2까지 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하반기 뭐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하반기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1월 달에 네. 동학개미 운동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가 코스피가 가장 강했을 때고요. 작년 말 22년 말 23년 초에는
중국만이 바라볼 길이다. 중국 네네. 리오프닝 한다. 유럽하고 예, 예. 미국은 침체다. 예. 라고 했는데 반대의 현상이 반대, 벌어졌죠. 맞아요. 올해는 뭐 미국하고 일본만 바라봐야 된다. 중국하고 한국은 이제 버리자라고 하는데 반대로 투자하신다면 좀 더 수익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 증시에서 좀 투자기를 찾아보는 게 훨씬 네, 좋다. 저는 그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우리 이 부장께서 세미나를 많이 다니실 텐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네. 기관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은 네. 기관의 매니저들은 뭘 요즘 고민하고 계세요?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네, 많이들 힘들어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1월, 2월 지나면서는 예. 저 PBR주들이 워낙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때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조금 약간 소외된 쪽도 네.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포트에서 소외된 업종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따라가지 못했고요. 최근에는 많이 담아놓긴 했는데 비중이 오버돼 버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보면은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고 어디에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전 그럴 때 좀 길게 보신 분들한테는 포트폴리오 중립하자. 올라온 거는 좀 줄이고 아직 못 올라온 것들은 좀 담아가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